어쨌든 내년 총선과 그내년 대선, 그 다음에 지방자치로 이어지는 내년부터 진행되는 일련의 이렇게 우리 사회의 변화, 정치적인 변화에 따른 어쨌든 금년에 좀 교육에 대한 담론을 어떻게든 형성하고 그것을 하나의 총선이나 대선의 중요한 의제로 삼고 그것이 실제로 정책으로 채택되고 집행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중요한 시기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금년에 어쨌든 우리 교육 관련 이 연구 단위들이 이런 의제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점에서 대단히 오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진보 교육감이 탄생되고 2기에 들어서 13개 지역에 이렇게 교육감이 되면서 연구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되고 이제 설립들이 되고 개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이번 달 11일, 12일 원래 1박 2일 하면서 연구소의 전체적인 방향 또는 사업의 공유 그리고 이후에 공동 워크숍, 공동 토론, 공동 연구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예정이었으나 연기돼서 이후에 또 굉장히 조만간 이루어지려고 봐집니다. 이제까지 연구는 주로 학계나 그런 데서 하고 실천만 현장에서 하는 이런 좀 시스템인데 이제 현장 단위가 연구를 이렇게 실제로 자기 문제를 끌어안고 나아가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학술 대회는 그런 시발에 들어가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현장의 성에 기반을 둔 연구와 정책이 또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 저는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현문 현답. 현장에 문제가 있고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들의 문제를 찾아가는 그런 첫 계기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입시 문제는 대단히 여기 계신 누구도 각자의 의견이 있으시고 확장하자면 국민 모두가 의견을 하나씩 가지고 있고 또 해법을 다 가지고 있는 이 대단히 복잡한 얘기입니다. 또 이 대학 입시 문제는 우리 사회를 대단히 이 사회 전체를 규정하고 있고 어느 정치 세력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어려워하고 있는 문제이고 또 대학 입시에 어떻게 전형이 되느냐 방향이 되느냐에 따라서 계급적 문제가 충돌이 되고 도시와 농축 지역이 충돌되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로 간에 합의가 수준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장 교육적으로 또 우리는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그와 같은 원칙 속에서 입시를 탐색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충분한 대안을 확정을 짓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후에 좀 필요하다면 어느 단위가 형성이 되고 저 진보적 입장에서의 대학 입시 방안을 좀 조만간 확정을 짓고 그것을 여론화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토론 발제자께서 20분에서 25분 정도 해주시고 지정 토론자신 두 분께서는 10분을 좀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전번 일부보다는 한 분이 발제가 돌기 때문에 그 점 좀 염두에 두시고 이따 플로에서는 질문을 하실 때에 종합 토론 시간이 또 말미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질문에 충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메모하셨다가 핵심적인 내용을 질의해 주시고 의견성 질문은 종합 토론 때 첫 번째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희연 참교연구소 부소장께서 교육과 사회를 바꾸는 대입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받으시고.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장 교사고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3학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 시간에 열심히 입시교육을 하고서 달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아마 그 고등학교 교사, 그 다음에 역사 과목이라는 교사라고 하는 현실적인 좀 위치가 아마 이 논의에도 많이 반영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 1부와 2부가 조금 주제가 색깔이 좀 다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주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부가 지금의 제도 내에서도, 지금의 교육 구조 내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적인 영역들, 혁신학교든 학교혁신이든 다 이건 실천적 영역입니다. 이러한 사업이라면 제가 이제 발제를 하게 될 내용은 사실 이제 제도와 구조의 개혁, 그것도 매우 거시적인 큰 덩어리의 제도를 개혁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가 이제 분리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저는 이 두 주제가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의 성공이 매우 중요하다. 입시계획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전 세대, 할아버지 세대부터 우리까지 우리가 받은 교육 경험은 거의 동일합니다. 사회와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교육 경험은 거의 비슷한 교육이 지금 한국 근대 공교육이 시작된 이래 거의 기본적으로 똑같죠. 학교 가서 공부하냐?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등도 올려서 좋은 데 가자. 이게 우리가 경험했던 유일한 교육의 목표이자 내용인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상상력이 발동이 안 되는 거죠. 어느 세대도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혁신교육이 성공해야지만이 이러한 입시 중심 교육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이 가능하다. 훨씬 더 훌륭한 교육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입시제도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 라고 하는, 따라서 입시제도의 개혁에 대한 요구와 열망을 키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혁신교육의 성공과 확산입니다. 또한 입시제도의 개혁이 돼야지만이 혁신교육이 보편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혁신교육은 물론 앞에서 이제 혁신학교는 5%로 제한할 수 있겠지만 모든 학교가 가지는 혁신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보편화를 위해서는 지금의 입시제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중등교육에서는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상황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기 때문에 이 두 주제는 분리된 주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서로 긴밀한 관계라고 하는 주제들입니다. 왜 데이트드 교육인가? 사실은 현장 교사가, 특히 고등학교 교사가 입시제도 문제를 얘기하면 많은 분들께서, 교사가 아닌 분들은 지금 너희 교사들의 이러한 무능력, 무책임한 것에 대한 핑계 아니냐, 구조와 제도를 핑계대면서 결국 학교 교육의 이런 무기력함을 변명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실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분명 입시제도가 특히 중등교육을 규정하는 힘은 상상을 초월 정도로 매우 강합니다. 교사가 할 수 있는 일까지 거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그 대입시 개혁은 정치적 문제를 접근했죠. 대표적인 사교육비입니다. 사교육비 너무 과도하다. 학부모가 너무 힘들다. 이거 줄이자. 이런 정치적 접근, 사회적 접근 중심이었다면 앞으로의 입시제도의 문제는 교육적 접근이 돼야 됩니다. 교육이 도대체 우리 학교 교육을 어떤 식으로 왜곡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입시제 개혁의 필요성들을 주장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입시제도 개혁은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축복이라는 건 다 알 것 같습니다. 지금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최소한 안 낳고 최소한 낳고 있죠. 그 중요한 문제가 바로 교육 문제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사실은 자기가 경험했던 이러한 입시교육을 아이들한테 강요하는 게 굉장히 괴롭습니다. 강요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특히나 결과 안 나왔을 때 느끼는 그 자괴감, 내가 아이를 망친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책임감과 자괴감이 굉장히 큽니다. 쉽게 아이를 낳아서 한국 교육제도 속에서 교육시키겠다라는 결심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급격한 저출산과 이런 형사에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미래 사회의 전망을 진보적으로 보든 보수적으로 보든 최소한 우리 교육이 어떻게 흘러가는 간에 지금과 미래 사회에 서로 조화하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 객관적인 사회의 변화 흐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엄청난 정보화 사회에서 컴퓨터만 키면은 인터넷에서 수많은 지식들을 금방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교육은 그걸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낭비적이고 불필요한 이러한 교육인 거죠. 그랬을 때 이러한 점점점 지금 우리 입시가 규정하고 있는 교육과
현재 사회와 미래 사회 요구 사이에 괴리가 커지면서 이렇게 교육돼가지고는 정말 인구 사회 미래의 희망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그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았을 때가 고등학생 졸업생이 한 80만 명까지 됐다가 지금 60만 명쯤 되고요. 조금 지나면 8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현재 대학 정원이 전부대 포함해서 55만 명입니다. 40만 명으로 줄어들게 되면은 15만 명을 초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부에서 이제 대학 강제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주의적 평가 기준을 밀면서 이제 구조조정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한 대학 주체들이 저항을 하는 속에서 이런 시장주의적 강제 구조조정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 수가 감소되는 청년들을 대학의 질을 높이고 대학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재구조하자. 그런데 이게 입시대와 긴밀한 연관을 빚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공공성 강화, 대학의 공공적 비평과도 입시대와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다가오는 2016년 총선이 있고 2018년 대선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권력 집행일 때는 거시적인 이러한 제도 개편 문제가 훨씬 더 쉽게 논의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이 마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반기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데이트 특징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몸소 경험한 거였고요. 또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면서 몸소도 경험하고 있는, 반복 학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 이미 뼛속 깊이 다 경험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한번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극단적인 대학 서열에 의한 과잉 경쟁 체제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은 거의 대학이 일렬로 서열화되어 있죠. 서열이 매우 가시적입니다. 객관적이라는 말은 오해일 수가 있는데 서열이 정말 존재할 정도로 대학이 질이 차이가 있다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공동으로 합의할 수 있는 서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3 교사하면 이제 스카이, 서성한, 중경예시 먼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쭉 서열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걸 대부분 사회는 다 동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한 단계 높은 서열대에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는 이러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한 학력과 학벌에 의한 차별이 실제로 굉장히 막강합니다. 한국 사회가. 고졸자, 전문대졸, 대졸자, 대학원졸에 따라서 평균 임금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대기업 임원들, 그리고 고위공직자 보면은 이러한 명문대학 출신들이 거의 과반수를 넘게 점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벌이 그냥 단순하게 관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사회적 자본으로서 작동하기 때문에 부모들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좋은 학력과 좋은 학벌을 갖도록 해주는 것, 부모가 피할 수 없는 이런 막중한 책임감이고, 그러니까 모든 힘을 쏟아서 사회적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런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유럽 대학들 거의 서열화가 없습니다. 미국이 좀 있죠. 아이비리그 있지만 우리처럼 일렬화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느슨한 그룹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매우 독특하게 이러한 극단적인 서열화 때문에 과도한 경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평가 중심의 고부담 국가 수준 시험, 즉 수능이죠. 수능이 거의 이제 대학 입시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5.18 광주민주항 등을 부천에 진압하고서 730 교육계획을 했죠.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때 이제 대학 공고사를 폐지하고 학력고사를 도입하고 내신을 도입합니다. 그 이후로 35년 동안 거의 변화 없이 이제 국가 수준의 수험이 대학 입시를 지배하고 있고요. 매우 세밀한 성적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거의 최근에 이제 그 수능 점수 보면은 변환 점수를 사용하는데 표준 점수를 보통 한 만점이 매년 좀 다른데 한 550점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학생들이 1점부터 550점까지 아주 세밀하게 서열화가 되어 있죠. 그리고 아마 고3 다니들 알 겁니다. 이제 입시를 되면 정판지가 나와서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과 학과들을 한 장의 종이에다 수능 점수에 배치를 합니다. 보면 상위권에 갈수록 1, 2점 차이에서 대학과 학과가 변합니다. 보통 한 문제가 한 표준 점수가 2, 3점 차이이기 때문에 한 문제 틀리면 대학이 바뀌고 학과가 바뀝니다. 따라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로 올려야 되고, 다른 학생들은 한 문제 수를 줄여야지만이 자기가 원하는 데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뭐 기준이 절대적인 한계선이 없는 거예요. 전국 1등을 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하다 나면 안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바로 우리 한국 입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반복적 암기와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대학 입시 시험에서 객관식 시험을 보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유럽은 대부분 다 논서술형 문제입니다. 국가수준 시험이. 미국 SAT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논서술형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는 전체 문제가 다 객관식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 이 중등교육의 이런 성격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지점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쉽게 놓치고 있는 이러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아마 객관식 시험이 좋은 이유가 있죠. 그거는 이제 형식적 공정성. 소수령 문제는 채점에 대한 불만이 많겠죠. 객관식 시험 정답이 딱 있으니까. 거기다가 소수령 문제는 세밀한 순서치 안 됩니다. 문제를 많이 낼 수 없고 점수 구분을 시킬 수 없죠. 그죠? 객관식 시험은 많은 문제를 낼 수 있고 따라서 세밀한 선택이 가능하고 처리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소수령 평가를 하면 수만 명의 그 채점위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객관식 시험 문제는 컴퓨터 밑에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계속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짓자면 영어 수학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사실은 왜 영어 수학 비중이 높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교육학 분들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거꾸로 된 거죠. 입시에서 영어 수학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영어 수학은 중요한 과목이야 라고 이렇게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것이 교육학적으로 왜 영어가 중요한지 왜 수학이 중요한지 사실은 별 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다른 나라 입시에 비교해보면 영어 수학 비중이 과도하게 높습니다. 특히 역사에 들어서 불만이 많습니다. 문제점 보겠습니다. 뭐 이미 그 특징 속에서 문제점 다 나와 있습니다. 부소장님,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문제점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 다 공유가 된 상태이니 핵심이 왜냐하면 10분밖에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첫 번째가 이제 학생들의 발달을 왜곡시키는 가장 큰 문제죠. 중등 시기, 청소년 시기에 학생들이 이제 고등등식 기능을 발달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주어진 지식의 암기와 문제풀이를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청소년 시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교육을 통해서는 거의 불가능한 아예 접할 기회가 없는 거죠. 자기 가치관과 세계관을 고민해보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수 몰입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들, 인문, 사회, 자연과학, 예술적 소양들을 기를 수 있는 특권이 안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 교사들 책임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거의 없는 거죠. 35년 동안 반복된 입시 패턴 속에서 반복하면 됩니다. 구태에 모여서 수업 어떻게 할지, 내용 어떻게 구성할지 이런 것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가르쳐진 내용들, 평가는 다 정해져 있고 거의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서 교사들이 서로 오해를 받을 때부터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교육 주체들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게 바로 이 현재 입시 교육의 특징입니다. 사회적 문제는 뭐 구태여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구태여 우리 논의했던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문제 속에서 여러 곳에서 이제 대입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교육부에서 수능 출제 오류가 2년 동안 반복되면서 여기에 대한 뭐 대안 마련이 별로 안 중요하고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바로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입니다. 지금 고2 학생들이 한국사는 수능 절대평가 방식, 선택평가가 아닙니다. 점수를 해서 등급을 해가지고 절대평가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고2 학생들이 바로 대학 입학할 때 영어를 절대평가하겠다고 일단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방안에 이제 올 하반기 때 내놓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영어 교육에 대한 입시 교육에 대한 이러한 것을 폐쇄할 수 있을 만큼의 방안이 나올지는 모르겠고요. 이렇게 정부 스스로가 일단 절대평가의 도입을 얘기했죠. 과도한 입시 경쟁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요. 그러자 최근에 이제 왜 영어만 절대평가해야 되는 거냐? 수학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수학 절대평가를 요구하는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전체 수능의 절대평가의 도입을 요구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누리당 부설연구소입니다. 여의도 연구원에서도 최근에 그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얘기했는데 목적은 뭐냐면 새로운 인재형이 바뀌었다. 과거에 한국 자본주의는 그 선진 기술을 모방하는 추격자 양상이었다면 지금은 더 이상 안 된다. 지금은 창의적 인재를 모방이 아니라 창의적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데 현재의 입시제도와 여기에 기반한 교육 가지고는 이러한 창의적 인재를 드러내기 힘들다. 그래서 이미성계 폐지하고 성대평가 하지만 수능 계속 성대평가를 유지하고 난이도를 유지해서 변별력을 갖자. 내신은 절대평가로 바꾸자. 그 다음 또 하나 힘든 게 바로 공동논술.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공동논술을 도입하자. 대학교 논술을 폐지하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수능 비중은 계속 강화하고 성대평가를 유지하는 반면에 내신을 절대평가하게 되면 내신 무력화가 되겠죠. 그죠? 이거는 사실은 특정한 고등학교나 지역 학생들이 유리한 이런 제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의 수능을 놔둔 채로 논술을 도입하게 되면 학생들 부담은 굉장히 커지겠죠. 지금은 특정 대학, 특정 전형만 논술이 있지만 평가원에서 논술을 하게 되면 다 대학들이 아마 이거를 입시전형으로 편할 것이고 모든 학생들이 별도로 수능 준비하면서 내신 준비하면서 별도로 논술까지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도한 부담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안은 사실은 매우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문제의식은 진짜 수용한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새정연이죠. 새정연 부산연구소가 민주정책연구원입니다. 주로 살던 문제를 내세우면서 입시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첫 번째가 저희랑 비슷한 방안인데요. 사회 교태를 통해서 국공사립대의 공동선발. 앞으로 40만 명을 줄일 텐데 한 15만 명 정도를 공동선발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평적 고교 선택제. 그러니까 뭐 외고든 사사고든 없애는 건 아니지만 전부 다 지원하면 춤을 뽑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학년제를 운영하지 말고 또 짜여진 교육 과정이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청하도록 하자. 무학년 학점제를 도입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입시의 중요한 관문은 영국의 A레벨형의 입시제도를 도입하자. 영국의 A레벨형은 아래에 나와 있지만 민간 기구가 주도합니다. 한 4개의 기구가 있고요. 여기에서 그 고등학교 1학년까지 마친 학생들을 졸업고사를 본 다음에 합격한 학생들만 A레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2학년, 13학년 2년 동안 이 민간 기구에서 제공하는 교육 과정과 평가 과정을 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대학에 합격하는 게 영국 방안인데 문제점은 뭐냐면 첫 번째 공동선발 제도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공동선발을 하는데 방식이 뭐냐면 제안하는 방식을 보면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주 여러 개 지원합니다. 지원하면 추천해서 뽑는다는 건데 대학 통합 네트워크 구성하지 않고 지금 대학 시절 남은 속에서 추천으로 뽑는다. 수많은 학생들이 서울대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지원할 것 같은 경우에 그 추천에 누군 떨어졌을 때 수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힘들지 않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 더 강한 구차가 필요하고요. 무학년 학생 때는 입시제도와 연관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반대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주도형 A레벨 자체는 한국 사회에서 국가기구도 신뢰가 없는데 민간기구가 주도하는 교육과정과 입시 이거 별로 힘들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추구하는 기본 방향은 일단은 좀 근본적 개혁을 한번 그림을 그리자. 물론 이게 한꺼번에 않을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과도기를 설정하는 게 타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경쟁 해소가 아니라 바로 초중등교 정상화라는 관점을 봤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새로운 교육과정, 새로운 중등 대학생 건설을 함께 고민해보자. 핵심 내용은 공동선발, 공동학위를 구성하는 대학 통합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학 서열 시대를 타파하는 게 전제가 돼야 된다. 이거 없으면은 많은 이슈의 개선은 실제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국공립대학은 당연히 포함되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방짝등록금융책 속에서 정부에서 3조 5천원 정도를 대학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장학금을 지원하지 말고 중학교, 고등학교처럼 사립중학교처럼 교부금으로 지원해서 정부의 통제를 강화시켜서 정부 지원형 사립대를 양성한 다음에 이 두 대학들을 묶어서 통합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1년 동안 전문 교양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원하는 학부나 학과에 진학하는 이런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절대평가 중심의 자격시험 제도입니다.
통합 네트워크 속에서 공동 선발이 된다면 이제는 공동 선발의 그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만 이제 점수를 산출하는 게 아니라 자격만 판별하는 자격 시험을 도입을 하자라는 거고요. 가능하다면 최대한 입학을 허용하자. 유럽 대학들은 기본 자격 시험 합격하면은 최대한 그 원하는 대학에 입학 허용합니다. 그래서 진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과 들어가면은 진급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특성에 맞게 이렇게 과를 정하게 되는데 입학은 최대한 허용하고 대학에서의 진급을 어렵게 하면서 이런 대학 입시에 대한 과외 능력을 막자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논소술형 시험을 확대하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대학 입시에서 논소술형 시험을 확대하면 아마 이제 중등교육에서 거기에 맞는 다양한 교육들, 수업 혁신과 교육과 혁신이 이럴 것이다 판단하는데요. 아마 상당한 현장 교사들의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먹은 자등교육에 벌써 30년 가까이 계속 객관 시점에 맞는 교육을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논소술에 맞는 다양한 수업을 해라. 상당히 반발이 예상되긴 하지만 거꾸로 이러한 강한 자극과 유인력을 통해서 교육 과정을 좀 근본적으로 한번 바꿔보는 이러한 체계를 한번 가보자 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설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학급 학생 감축이 필요합니다. 교육재정 문제를 무조건 부상교육 안 돼 이게 아니라 부상교육은 국가에 책임지고 바로 지방교육재정은 학급 학생 감축을 통한 교육의 질 개선 이런 식으로 같이 묶어서 싸울 수 있을 까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 방안은 첫 번째, 출제와 채점은 현장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학교 수업을 하기 전 현장을 검토하는데 이거 안 맞다. 가르친 사람이 당연히 학생 수준에 맞게 출제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특히나 논소설형으로 전환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교육과정도 그렇고 수업도 그렇고 문제 내는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각 지역별로 광범위한 이러한 출제와 평가의 교사 네트워크들을 구성을 하면서 교사들의 전문 역량을 쌓아나가고 교수들은 이제 학문적인 검토를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의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 방안에서는 첫 번째 방안은 프랑스형입니다. 프랑스는 내신 반영이 거의 안 됩니다. 일부 대학 빼놓고는 다 국가 시험인 바칼로레 시험의 성적을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점은 뭐냐면 그 단순한 거죠. 하나의 시험 가지고 하자. 단순한이라는 지점이 있고요. 학교 내신에 대한 불신들이 있죠. 이런 것 속에서 오히려 국가 순시험으로 통합시키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이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독일의 아비투어형인데요. 그 아비투어형은 기초 과목은 독일은 국가가 아니고 주단위의 공동시험으로 이렇게 치르고 심화 과목은 고2, 3학년 때에 선택 학교에서의 내신으로 결합해서 합산해가지고 자격 기준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거 좋은 점은 이제 학교 수업의 내신이라 훨씬 더 가능할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신에 대한 논란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수 비중을 대폭 축소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어가 수강 비율가 없다. 앞으로 중국어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여러 외국어 과목 중에 한 과목으로, 선택 과목으로 해야 될 것 생각이 들고요. 프랑스 바칼로레를 보면은 인문 계열의 수학시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인교육 가신 분들 한 분도 저는 지금까지 고등학교 들어간 이후에 미적분을 활용한 적은 더더욱 없고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걸 과도하게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현실에 맞게 이렇게 영수 비중을 축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도기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대학 통합 네트워크 건설하는 거 매우 쉽지 않은 과제에서 그래서 상당한 정치적 힘과 결단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가만히 있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당장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금 중3부터 사회적 활동을 된다면 수능원 전 과목을 느슨한 5등급제의 절대평가로 도입해서 수능의 과도한 이러한 입시 교육을 지양할 수 있도록 하자. 두 번째, 대학 사회에 있는 상황 속에서는 변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 내신을 지금처럼 상대평가와 성취평가를 동시 적용해서 대학 따라서 우리 대학은 그냥 성취평가를 이용할 거야. 이용하고 우리 대학은 좀 내신에 대한 변별력이 필요해. 성취평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모두 제공하도록 하자. 그 다음에 학생부 전형 20% 입학생활 내조연 20% 이내에서 허용하자. 외부애가 외국 들어간 학생이 같은 계열에 진행한다면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통로를 좀 열어둬서 반발을 최소화시키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능과 내신에서 한꺼번에 안 되겠지만 그래서 논술 수능을 확대해 나가는 이런 실험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자라는 거고요. 대학 때 논술은 폐지하고 수시 자격증은 폐지하고 영수 반영 비율 축소는 당장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지금 모든 대입제도 개혁과 교육과정을 전부 다 교육부 사고 있죠. 안 된다. 이거 전 국민이 거의 사안이고 특히 교육감들한테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혁신교육을 확산시키고 완성하기 위해서 따라서 광범위한 교육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대입제도 개선위원회를 빨리 구성하도록 요청을 하고 만약에 정부에서 거부하면 우리끼리도 만들어서 공신력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를 주도해나가는 이런 진짜 극적인 사업들을 전개해보자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실천되어야 되고요. 사실은 대입제도 개혁 모두 알고 있습니다. 몸소 경험한 건데요. 엄두가 안 나죠. 너무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거 뭐 가능한 거야? 현실성이 있어? 그렇게 계속 미뤄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좀 더 우리가 과감하게 구상을 하면서 우리 힘을 모아나간다면 충분히 공론화시킬 수 있고 일정에 추진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뭐 교육감님들이 예를 들어서 열세 부분이 아니니까 혁신교육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 대입제도 필수적이다 하면서 강론을 이끌어갈 수 있을 때 훨씬 더 혁신교육에 대한 공감도 커질 거고 대입제도 개혁도 훨씬 더 확산될 수 있는 집권이 마련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워낙 우리가 여러 선대에 걸쳐서 지금 이 시대에 입수되기 때문에 다른 시대에 모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론화시키면서 우리 제도가 매우 특이하다. 매우 나쁜 방향으로 특이하다는 자체를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다양한 공론 주제들을 전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대중행동들을 통해서 수능 가까웠을 때 뭐 1인씩 잘하다는 얘기죠. 각 학교에서 이런 식의 입시를 반대한다. 1인씩도 하고 하면서 뭔가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킬 수 있다면 충분히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섣발을 내기 힘들 뿐이지 일정한 이런 대중행동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한번 부각이 되면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되면서 추진력들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까 심성보 교수님은 상당히 발제자 토론자들이 눈치를 많이 봤는데 저는 좀 눈치를 안 보는 머리카락이 좀 부족해서 다음은 전남교육정책연구소에서 연구교사로 계시는 정창일 선생님께서 제도 개선안에 대한 토론을 발제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전남 교육정책연구소 정창길입니다. 아까 세션 1에서 혁신학교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요. 저는 일부에 했던 주제하고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대입제도하고는 분절적인 것이 아니고요. 대단히 연동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혁신학교 발제에서 지금 한계와 과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요. 이것들을 상당수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들이 바로 대학 입시 제도가 개선이 되면 상당수의 부분들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혁신학교 부분들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일반화로 급속도로 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이현 선생님 발제를 들으면서 저는 그 현장에 있는 고등학교, 일반교 고등학교 선생님으로서 반성도 많이 들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분노와 다짐을 했거든요. 지금 보시니까 상당히 피곤하셔가지고 성찰의 시간이 아닌데 눈을 지그시 감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지금은 뭔가 다짐하고 분노할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좀 자세를 추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지그시 감고 계신 분은 메리스의 초기 증세가 아닐까. 바로 학술대회 끝나면 검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담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내용은요, 2013년, 14년 전라남도 교육청이 중등교육 정상화는 대학 입시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속에서 한 2년 동안 치열하게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 연구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현장에 고등학교 교사로서 경험했던 내용을 이렇게 두 가지를 가미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의견은 그렇게 많게 들어있지 않는 그런 한계가 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입제도의 문제점들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 대학들이 정말로 손 안 들고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들만 쏙쏙 뽑아가지고 관리만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대학들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애국하고 반대해가지고 사립부 비중이 80%가 넘기 때문에 대학이 정말로 우리 애기들 미래의 어떤 행복한 삶을 위한 어떤 인성교육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없이요. 철저하게 어떤 자기들의 어떤 돈벌이 수단으로 관리만 하고 있는 이런 불행한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엄청난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어가는 말을 보면 저도 이번에 자료 준비하면서 느꼈는데 한 해에 이렇게 12만 7천 명 정도가 이렇게 대학원 진학한다는 부분, 10년 전에 비하면 10년 전에는 한 6만 정도가 대학원 진학을 했더라고요. 10년 사이에 이제 2배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는 숫자도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회적 비용과 아이들의 고통의 기간이 예전에는 고등학교 3학년만 졸업하면 어느 정도 진로 전망이 이렇게 보이고 대학은 낭만 속에서 저희들 학교 다닐 때마다 그랬는데 갈수록 사회적인 여건들은 더 열악해지면서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너무 잦은 입시 부담이나 또 전형들이 굉장히 간소화됐다라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막 영어 붙여가지고 학부모나 학생들도 모르고 그래서 학습 부담들이 갈수록 이렇게 가중되고 있고요. 또 입학사정관제 도입되면서 가장 큰 우려가 공정성입니다. 공정성. 철저하게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으면 명문대학 진학하기 어려운 그러면서 노동 강도들이 굉장히 세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대학마다 막 일반 전형도 붙인 이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그러고 인재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국가 단위에서 저런 것은 규제하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대학이 그럴싸하게 문의 포장해가지고 돈을 전형료 많이 받고 하기 위해서 전형 방식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현장에 있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도 1년만 담임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려울 정도로 전형 내용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행 대학 입시는 우리 고등학교 3학년들은 매달 오지선다형 시험을 매달 봅니다. 매달 보거든요. 그 중에 또 일부는 1년에 2회 내에서 3회 정도는 또 사교육 직접 돈을 내가지고 보는 시험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초등급 교육의 가장 비정상화가 바로 지금 현행 대학 입시 제도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수시 합격자가 많이 배출이 되고 또 전형들이 많이 1학기 정도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3학년 2학기는 교육 과정이 정상적으로 안 됩니다. 논술 시험하는 준비하는 이런 친구들 학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학교는 10% 정도만 3학년 2학기 과정이 운영됩니다. 이런 엄청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 세상 요걸 좀 그래서 저는 아까 이현 선생님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고요. 저는 이제 방향성을 잡고자 하는 취지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대학 입시 제도의 기본 방향으로 저희는 진학 중심에서 진로 맞춤형 내신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지금 목포 제가 지금 고등학교에 있는데요. 그 전문계 고등학교 이명박 대통령 그 300개 고등학교 막 해가지고 전문계 고등학교를 굉장히 많이 없애버렸거든요.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 정원을 거기만 특별하게 막 해가지고 35명에서 24명으로 이렇게 줄여버렸어요. 그러면 목포에 있는 학생들이 전문계 고등학교나 특성화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부 다 옵니다. 80%, 90% 전혀 적성에 안 맞고 그냥 고등학교 평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간판만 따라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 간판 가지고 너의 미래를 개척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애들이 뭘 하냐면 자기 진로에 맞는 이렇게 학교 교육 과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하루에 13시간, 14시간씩 그 대학 입시 똑같이 공부 잘하는 1, 2등급짜리하고 똑같이
7, 8, 9등급 애들이 똑같은 교육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 진학 방향들이 진로로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지필평가, 오지선다형, 서술형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서술형은 30% 이상씩 출제해라고 하는데 별로 효과성이 없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교육과정이 내신 전형으로 이렇게 확대되면서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국영수비중, 저도 수학선생님인데 굉장히 얘들하고 소통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난이도가 매년 이렇게 막 올라가면서 엄청난 학생들한테 가장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수학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교과 중심의 이렇게 내신 평가를 하는데 그 애기들의 어떤 인성교육이라든지 또 삶의 어떤 방향을 이렇게 담을 수 있으려면 비교과 활동들을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결과 중심으로 스펙 쌓기 형태로 지금 가다 보니까 선진국에서 하는 비교과 활동하고는 본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필고사라든지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는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제가 생각에는 지금 대학생들은 2주 전에 방학 들어갔거든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들은 1년에 방학이 한 달도 채 안 됩니다. 목포 같은 경우는 3학년들이 방학이 3일에서 5일 합니다. 여름방학.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되면 1년에 방학이 한 달 정도면 많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정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대학생들은 6개월 이상이 방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책 읽고 토론하고 교육활동 과정에 체험하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대학 1학년, 2학년 때 지금 3학년 과정 이런 것들을 하고 3학년, 4학년에서 진로 관련된 이런 쪽으로 사회의 근본적인 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필요도 없는데 지금 대학을 갑니다. 그 직업에 대한 차별, 학력 이런 차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취업자 우대 전형을 저는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인데요. 그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도 지난번 공약에도 국가교육위원회라는 명칭은 안 쓰고 비슷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요거를 공약으로 냈더라고요.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는 부분은 지난번 그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님이 교육감 시절에 중등교육 과정을 전체적으로 내다 보니까 중앙정부로부터 너무나 많은 교육 정책들이 흔들리더라 해가지고 언론 인터뷰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인터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이 바로 국가교육위원회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신 5등급 절대평가 했어요. 지금 현재는 지필평가인데 지필평가를 과정평가, 수행평가는 이것도 일종의 숙제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시간 내에서 수행평가가 이루어지는 가정 중심의 평가 이렇게 혼합되는 형태로 해서 적어도 초, 중, 고등학교 수업은 토론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량 강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별 고사에서 대학별 고사 치르기 전에 자격고사입니다. 이게 이제 북유럽 프랑스형에 가장 가까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능력시험 수능은 이제 미국형인데요. 제가 생각에는 어떤 특정한 형태를 저희는 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색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다양한 사례들 우리의 현실에 맞는 새롭게 조합된 개선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별 고사는 고등학교 과정만 충실하게 이렇게 하면은 대학 문호가 열릴 수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이라든지 뭐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 가함시키는 종합전형 그리고 특별 전형 형태로 이렇게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일단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서열 체제 완화를 시킬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대학 교육력 제고 방안도 대학 입시 개편하고 대학 체제 개편하고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국가 이용이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공공성 학대리 등록금 완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대학 졸업하면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 임금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취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사회보장제도가 된 나라들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을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삶을 충분히 유지하거든요. 그렇게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임금 차별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 여행도 다니고 다양한 활동들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위원회에서는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 정부가 이렇게 지원 정책도 마련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초중학교 교육 과정은 토론 수업이나 독서 토론 수업이나 체험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 2학년 준비 과정 3학년 1학기 때 자격고사하고 그 다음에 내신도 이렇게 절대평가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이제 대학별 고사를 치러가지고 가져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저는 국가교육위원회 상설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과 내후년에 지금 정치의 계절이 들어왔는데 사회적 의지하에서 대입제도 개선, 대학 체제 개편, 사회개혁이 동시에 이렇게 진행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현 부소장께서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합하고 자율 시험제도 도입해 절대평가 중심에 도입하고 논술 수령을 확대하자 이런 큰 틀을 제시하고 그런 진짜 그 절대평가 5단계를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취평가나 학생부 전형을 20분의 1로 하고 점차적으로 폐기를 목표로 한다. 뭐 논술을 수능과 내신을 좀 확대하자 이런 몇 가지를 제시했는데 약간의 좀 정창길 선생님께서는 예를 들면 비교과 활동을 오히려 좀 강화시키는 이런 좀 의견도 내놓고 조금씩 차이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저 세 번째 우리 서울의 정책연구소의 김정민 책임연구원께서 듣고 지휘와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해 주시고 박수로 좀 맞아주시고.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다리셨겠지만 저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오래 기다리면서 이렇게 토론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제 토론문을 보시면 매우 반갑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플로어에서 토론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제 토론은 짧게 발제에서 나온 얘기들을 그냥 키워드 위주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잉 대입 경쟁, 극단적인 대학 서열, 고부담 국가 수준 입학 시험, 상대 평가 시험, 그다음에 객관식 선다형 중심 시험. 이 모든 진단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 대안으로서 얘기하는 것에서요, 대학 평준화로서의 대학 통합 네트워크, 절대평가 중심의 자격시험, 논서술형 시험, 명수의 과도한 비중 축소.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대학 통합 네트워크에 기반한 절대평가, 논서술형 평가 방식의 대입 자격고사 제도. 기본 방향에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몇 가지 논의점을 썼는데요. 서너 가지. 일단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 자체가 실증적으로 내지는 현실적으로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또는 완성도가 있는가의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일단 제목부터 교육과 사회를 바꾸는 대입제도 개혁 방안 이렇게 해서 대입제도를 통해서 교육과 사회를 바꾸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대입제도 개혁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대입제도가 과잉 경쟁 상태에 있는 것, 그래서 입시 지옥을 만들었던 것의 근본 원인이 결국은 대학 서열화 체제라고 이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 체제 개편안 자체가 이제 그 대학 통합 네트워크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렇게 대입제도를 정상화시키고 개편하기 위해서 대학 체제의 안 자체를 만드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대입제도 자체를 고려한다는 것은 이 대학 체제 개편에서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인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체제 자체 개편으로서 대학 체제 개편으로서의 완성도가 있으려면 그 완성도를 위해서는 현재 대입제도와 관계없이 일단 대학 체제 자체의 문제점이 드러나 있어야겠다.
그럴 때 대입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대학체제 개편이 되겠다. 그런 면에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겪듯이 초등등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대입제도를 개선해야 되고, 대입제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학 서열화 체제를 해소해야 되고, 대입제도 서열화 체제를 해소하려면 학벌 사회를 철폐해야 되는데, 이런 연쇄적인 순환론, 환원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발제문에서도 일단 학벌 사회 환원론은 일단 경계를 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원론에 머물고 있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대학체제, 현재 대입제도도 문제이지만 그걸 포함하여 대학체제 자체의 문제점을 공부하는 그런 탐색 과정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의 예로서 흔히들 이제 주제하다시피 그 천편일률적인 종합대학 체제,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체제 자체가 지금 획일적입니다. 서열화됐다는 것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동형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다는 것에서 서열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개성도 없는, 각자의 노력은 없고 결국은 학생 수만 불려나가는 이런 종합대학 체제, 이런 체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그것에 대한 문제를 탐색하지 않고서 대학입시 제도만 가지고 대학체제 개편할 수 있는가의 문제. 그래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크게 두 번째로요. 자격 시험을 좀 제시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전제가 앞서 논의했던 대학 평준화입니다. 이 대입제도를 논의하는데 그 전제가 대학 평준화, 대학 통합 네트워크.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 혁명적인 그런 방안입니다. 자격 시험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이 대학 체제의 개편, 그것도 혁명적인 개편 방안을 전제로 한다면 자격고사로 바꾸는 방안의 설득력은 또 얼마나 있을 것인가의 문제예요. 일단 대학 체제가 바뀌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일단 맞습니다. 맞긴 맞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자격고사로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항목들이 또 요건들이 뭔지를 또 탐색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 역시도 자격고사 자체는 찬성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이상의 또는 하나의 아이디어에 불과하지 않으려면 좀 더 섬세한 탐색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도 입시 안으로 제시하신 절대평가와의 문제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항목이다. 그래서 이 절대평가로 가야 되는데, 줄서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논의의 맥락은 그 물수능, 수능 오류, 이런 사태와 맞물려서 제기되었다는 점. 근데 물수능 자체는 그 프레임 자체가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프레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논의는 이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연장선에서의 대입제도 개선안. 이게 이제 올해 준비가 되고 있고 내년쯤 완성된다고 하죠. 그게 2021학년도에 이제 그 제도가 이제 도입됩니다. 이 전체 자체도 또 논의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유리한 조건은 이 현 정부가 이제 역사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한국사를 수능에 집어넣으면서 수능 부담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그 탈출으로서 절대평가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리트 체제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개발했는데, 그걸 폐지하면서 이 그대로 수능 영어가 있었는데, 이 수능 영어가 이제 EBS 수능 체제에서 가장 이제 문제된 그러한 양상을 보입니다. 그냥 지문을 외우고 들어가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체제로 가죠. 그 문제된 해법으로 자연스럽게 그 탈출구로 또 절대평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자격고사, 절대평가 등등에 있어서 이 논의의 맥락은 이제 유리한 지형을 좀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자체가 방향을 제대로 갖췄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으로는 절대평가 논의에서 흔히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고교체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특목고 저사고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또 절대평가를 해서 그 학교로 가더라도 크게 불이익이 없는 이런 체제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동시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세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논서적 평가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육 정상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평가만큼은. 그럴 때 이제 이것의 논의점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지만, 사회적으로 가장 이것을 경계하는 것은 뭐냐면 공정한 평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관식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주관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혹시 채점에서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다형을 객관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채점에 공정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야겠다. 그랬을 때 제 생각은 과거 경험을 좀 살려보자.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 사회의 경험을 좀 살리는 게 좀 필요하겠다. 한다면 두 가지 경험이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입 논술 시험의 경험. 이것은 선지원 후시험 형태의 논술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 채점을 대학 측이 맡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해 보는 데는 그 대학 측에서 공정한 채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크로스 채점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2명 또는 3명의 채점자가 각자가 이름을 가리고 채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차이가 너무 클 때는 제3자 다시 채점을 하는, 이렇게 해서 공정한 채점을 위한 이 탐색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 문제가 교육 과정이 얼마나 연계되어 있느냐,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채점 방안에 있어서 논서술형 어떤 교육과 평가가 우리 교육에 뭔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그 평가에 있어서 이것이 데이스에서 좀 정책되면 좋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과거 경험에서 수능에서도 88년도부터 94년도까지 선지형 후시험 체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능으로 바뀐 거죠.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크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논서술형 평가를 바꾼다고 할 때 공정한 채점의 문제, 이런 등등, 그리고 학생들을 전국적으로 똑같은 시험을 봐서 단일한 점수를 낸 후 그거에 따라 대학을 후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선지형 후시험 시스템에서 대학별로 채점하는 시스템, 그 출제는 고교 교사가 중심으로 하고 국가가 관리하고, 채점은 국가가 공정한 채점 체제를 마련하고 대학이 그거에 따라 채점해서 자기 학생들을 자기가 뽑는, 이런 체제라서 어떤가 하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EBS 수능의 문제입니다. 앞서 발제에서 EBS 수능의 문제는 언급하면서 현실에서 가장 지금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EBS 수능의 문제, 우리 교육의 문제를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흐름을 보면 학력고사 체제가 문제였던 것은 과거입니다. 학력고사 문제였던 것은 주입식 획일적 교육의 문제였습니다. 암기식 교육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를 바꿨습니다. 학력고사 문제다. 객관식, 주입식, 암기식 문제가 문제였다. 그래서 수능을 고치하고 고등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바꾸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 교육이 따라가느냐? 안 따라갔습니다. 11년 동안 안 따라갔습니다. 22년의 수능 역사에서 전반기가 바로 이 수능이 이 고차원의 통합교과형 그런 수능 시험을 냈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학교는 안 따라갔습니다. 근데 결국 수능이 학교 교육을 다시 맞췄습니다. 그래서 개별 교과형으로 고등사업능력을 측정하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공식적으로. 근데 여전히 고등사업 능력은 우리 학교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다면 문제를 미리 알려주고 풀리자. 그래서 EBS 수능이 등장했던 겁니다. 결국은 우리 수능 대입제도를 바꿈으로써 학교 교육을 바꾸려고 했지만 결국 그게 바뀌지 않으니까 EBS 수능이 등장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 교육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제도와 우리 학교 교육의 관계의 문제,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면밀한 성찰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문제 은행제 얘기는 그냥 기술적으로 보시고요. 결국 아까 이 발전문에서는 이제 모든 어떤 대입제도를 막론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 토론 일에서 이 보면 144쪽이죠. 4쪽 45쪽에서 초등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선안, 그러면서 대입제도 개선안의 기본 방향을 학교 교육에 맞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동의합니다. 대입제도를 바꿈으로써 학교 교육을 정상화한다는 것은 반쪽입니다. 앞서 봤지만 수능을 바꾸면서 학교 교육을 바꾸려고 했지만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대입제도와 학교 교육을 동시에 바꾸는 방안, 이런 방안이 나와야겠다. 대학 체제와 대입제도를 동시에 바꾸는 방안이 아니라 결국 고교 교육, 학교 교육을 바꾸는 안과 대입제도가 바꾸는 방안, 이것이 나와야 대입제도 방안으로서 진짜 우리 교육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웃으면서 끝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지난 그 민선 2기 교육감 선거 때 공약을 이렇게 좀 들어서 모든 일제고사에 대한 페이지 문제 공약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국가가 하고 있는 일제고사가 아니라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간 기말을 일제적으로 보고 있는 이것을 교사가 수시 또는 교사의 계획기관 평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교사에게 평가권을 주어서 그런 체제가 좀 완성이 되면 방금 토론자께서 마지막으로 한 우리가 대학 입시가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현 체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을 지금 손놓고 있는 부분을 하나씩이라도 해결해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한테 주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발제문은 짧아서 기쁘다고 하셨는데 조목조목 여러 가지 의견을 상당 부분 고민할 지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가 드니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질문을 하실 때는 누구한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본인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시고 질의 요지를 분명하게 질문을 중심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의 미래교육부의 류영철이라고 합니다. 앞에 발제랑 다시 잘 들었고요. 뭐 거시적인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뭐 과도기 말씀하셨잖아요. 이현 소장님이랑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미시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듯이 지금 입시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니 주로 학부모 얘기죠. 뭐 명칭이 3,000개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단순하거든요. 근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 것 같고요. 기본적인 기재는 수시는 학생부로 가고 정시는 순으로 가자. 이게 기본 기재기는 결국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큰 틀인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을 결국 폐지하자는 게 이현 소장님의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근거가 뭔지 사실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대학교의 종단 연구라든지 학술지 종단 연구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 뭐 사교육 영역 평가에서 나오면 항상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은 학생부 종합이 사실은 거의 유일하다고 봐도 됩니다. 어차피 논술이나 수능에서 강남 대치동, 뭐 광주, 대구 달서구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이 오히려 확대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부정적인 경향이 강하다고 판단한다. 뭐라고 하시는데 좀 거기에 대해 좀 동의를 하기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고등학교들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고등학교도 사실은 저는 대학교만 지금 구조 통폐합이 아니라 고등학교도 구조 통폐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어떤 훌륭한 프로그램 이런 걸 양산하지 못하는 고등학교는 과감히 도퇴시켜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정창길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뭐 지금 학생부 기록이 결과준 중에 스펙 쌓기라고 하는 이렇게 말이 145페이지 나와 있는데 이 근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사교육 그 영역평가를 하다 보면 논술하고 수능에서 가장 많은 사교육이 유발하지 학생부 종합에서 그 사교육을 유발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미미하죠. 강남에서 일부러 하는 곳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학생부에서 이미 종합 의견이라든지 세부 종합 의견이라든지 교사 추천서에서 교사의 판단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시 또 바꾸자고 하는 얘기가 저는 그러니까 근거를 항상 얘기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이 입학사정관에 도입된 게 바로 또 이제 제대로 한 게 이명박 정부이고 박근혜 정부가 또 학생부 종합을 하니까 여기다 또 반발로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를 근거를 좀 명확히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학생부 종합전형의 찬반이 진보적 교육진영 내에서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하신 일달 전에 이제 그 혁신고등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 입학을 많이 했다라는 논의도 있었고요. 혁신고등학교가 실제로 이제 뭐 입시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다른 교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 아니냐
오히려 확대되고 정렬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판단들이 있었습니다. 매우 이제 팩트만 얘기해보면 그 서울에 있는 일부 혁신고등학교에서 학생부 전형으로 많이 들어간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위권 대학은 거의 못 들어갔습니다.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전형은 사실은 특목고라든가 자사고아이들 뽑는 수단이고요. 그거 확보할 수 없는 대학들. 왜냐하면 특목고 자사고아이들은 거의 상위권 뭐 10위 이내 대학들을 지원하게 되고 확보할 수 없는 중간층에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이제 학생부 전형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이렇게 학생들을 뽑는 혁신고등학교 교수들이 많이 간 현실이고요. 두 번째는 근본적인 입장 측에서는 왜 지방학생들이 학생부 전형으로 많이 합니까? 내신 전형으로 하면 수능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수능을 최소화시키고 만약에 수시를 좀 더 내신으로 하자고 한다면 더 적기가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에 비교과를 반영해야지만 많이 나오고 아닌 거고요. 내신이라는 건 어느 학교나 1도 취급받고 2등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학생들이 더 많이 갔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해야지만이 이런 열악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더 많이 학습된 게 아니라 그거는 교권 내신을 충분히 반영하면 된다는 판단이고요. 그랬을 때 결국은 이 한국의 이런 치열한 직능 속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게 되면 수많은 자발적 활동들, 봉사활동, 자치활동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스텝을 쌓기 위한 하나의 입시용으로 활용되면서 오히려 고유한 정신대로 훼손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상당 부분은 교과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거꾸로 동일시키죠. 예를 들어서 역사, 수업시간에 평가를 느껴가지고 경시대 만들어가지고 일부러 선보기하고 성주고 이런 식 속에서 오히려 교과의 활동들을 풍부화하고 평가를 내수를 하면서 교과로 이렇게 수용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판단들입니다. 비교과 스펙 쌓기 부분은요, 대표적인 것이 저는 독서활동 기록이거든요. 지금 현재 대부분 학교가 학생들이 이제 1년 학기 단위 이렇게 책을 읽어요. 읽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써가지고 오면 이제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담당 선생님께서 이렇게 입력하는 수준으로 전형 자체가 그 정도만 해도 불이익이 없다라는 그런 속에서 많이 지금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독서 활동은 그 학교 교육 과정 내에서 충분하게 토론도 하고 느낀 부분들을 그 평가권이 교사한테 온전하게 평가권이 있다면 지금 현행과 같은 독서활동 기록이라든지 또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활동도 전혀 인성교육을 하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 공동체의식 함양 차원에서 봉사활동이 있는데 지역사회에 그런 형태의 봉사활동 여건도 안 돼 있는 부분들이고요. 1년 단위로 국가에서 정해진 이렇게 시간 체험식으로 해서 뭐 청소한다든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어쩔 수 교육지책으로 내용성이 없는 그 모든 그 자율활동도 마찬가지고요. 동아리 활동도 거의 비슷한 충분한 내용성들을 담보하지 못한 지금 것이 저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속에서 스펙 쌓기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아마 지금 질문하실 때 반론을 많이 제기하고 싶겠습니다. 처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문제는 저희 전남교육연구소에서 저희 전남 지역의 고등학생의 입학 대입을 가는 모든 전형에 대한 분석을 해본 결과 저 경남의 선생님 말씀이 좀 맞습니다. 우리 부수장님 좀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신으로 가는 이 서울 소재 대학을 가는 비율이 대단히 미미합니다. 종합 전형이 대단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창기 선생님이 말하는 것은 스펙 쌓기라고 하는 이 부분이 실제로 또 지금 경남 선생님이 말씀을 하고 싶은 얘기는 아마 현행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고등학교의 책무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좀 하시고 싶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할 때 내용성을 가지고 갈 때 훨씬 더 그 성과가 클 텐데 그걸 형식적으로 방치하는 것, 그 고교의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있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보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플로어에서 또 시간을 지켜주기 위해서 일부러 질문을 자제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나온 얘기는 이제 방향성을 잡기 위한 첫 시도이고 나는 또 이것이 과연 이렇게 되면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는지 교육이 정상화된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더 나아갈 건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엮여 있어서 이건 정치적인 문제이고 계급 계층의 문제이고 서울과 지방의 문제이고 대단히 여러 가지가 복합된 문제여서 그러나 현 단계 우리가 어느 선을 잡고 나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최소한 합의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의 첫 시작의 합의라고 가집니다. 이후에 조만간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서 우리들만의 안이라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이만 2부 섹션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